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유엔은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고 현장에 급파된 구호대는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권을 주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 발언에 안철수 후보가 망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의 신중론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각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면서 김 전 회장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입니다. 오늘부터 5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조성된 은퇴자 마을 인근에 풍력 발전기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과 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두 나라 당국과 의료진 집계를 종합한 결과 사망자는 튀르키예 2만 9,600여 명, 시리아 3,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친 사람은 모두 9만 2,6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지진 피해 지역인 카흐라만 마라슈를 찾아 사망자가 현재의 2배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진 피해 지역 곳곳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어김없이 참상의 흔적은 여전한데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튀르키예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최대 도시 중심부. 8층 고층 아파트가 있던 터에는 건물 잔해와 휜 철골만이 높게 쌓였습니다. 행여라도 생존자가 다칠까 굴착기 등 대형 장비도 조심조심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빨강 헬멧을 쓴 현지 구조대원들은 잔해를 걷어낸 자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수색과 철거 과정에서 현장을 뒤덮었던 소음도 잠시. 작업을 멈추라는 수신호에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중장비도 일제히 시동을 끄면서 정적이 흐릅니다. 건물 및 인기척에 생존자의 작은 숨소리라도 듣기 위해 작업을 모두 멈춘 겁니다. Bu sefer de diyor ki elinle tık tık yap. Eğer herhangi bir şey yoksa cesetleri alana kadar çok titizle herhangi bir canlı çıkabilir diye titizle. 피해 현장 주변으론 어김없이 구조대원과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밥에 해당하는 스프 초르바와 빵 에크맥을 제공합니다. 이 생업도 뒤로 하고 튀르키예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1000km 떨어진 이스탄불에서 온 음식점 주인은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희생자가 있는 피해 현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Televizyondan gördüğüm çocukları görünce çocuklarımın suratına bakamadım. Onlar gözümün önüne geldi. Ondan dolayı vicdan azabından dolayı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Ben buraya tamamen kendi vicdanımı rahatlatmak için. 12년 전 이라크에서 온 난민에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여성.
자신도 부모님을 모두 잃었지만 생존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Yani hepimiz o acıyı yaşıyorduk. Sonradan da hani burada birilerinin tabii gülümsemesi gerekiyor. Bir teselliye ihtiyacı var. Mecburen biz de yani gülümsüyoruz insanların moraline hani moral katabilmek.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는 강진. 생존자 구조와 피해 수습에 튀르키예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가장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의 최대 도시 이스켄데룬을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지진의 위력은 도심 대부분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침수와 화재 피해까지 나왔는데요. 촬영 기자의 시선으로 본 참사 현장, 강보경 기자가 직접 전합니다. 튀르키예 지중해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 해변에는 지진 당시 넘쳐 흐른 바닷물이 뻘밭처럼 남았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위태롭게 오가는 자동차들. 먹새 크게 바퀴가 파묻힌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시내 중심부는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건물 대부분은 이가 나간 듯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희생자 옷가지는 건물 잔해와 마구 뒤섞인 채 널려 있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간 건물에는 얼마 전 일상을 보여주듯 살림살이가 그대로입니다. 8층짜리 아파트 8동이 있던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했었는데 지금은 잔해와 흰 철사만 남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건물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항구 컨테이너 야적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비행기가 고도를 최대한 낮춰 물을 뿌려보지만 꺼질 줄 모르는 불은 하늘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한때 작은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며 번성했던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100년 만의 최악의 참사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서 YTN 강보경입니다. 지진을 피해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은 가혹한 날씨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도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한때 고대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 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진을 피해 외곽 공원으로 대피한 사람들,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간신히 허기는 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늘어가는 쓰레기로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임시 숙소 역시 불편하고 불결합니다. Ameliyat olduktan sonra deprem oldu. Burada böyle yani ilaç falan bir şey yoktur. Çocuk mikrop kapacağız hepimiz. Tuvalet yani olayı yok. Tuvalet yok. Hiçbir yere yani oraya buraya yapıyorlar dışarıya falan. 자투리 땅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안엔 조그만 난로와 매트리스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난민입니다. 지진 때문에 두 번째로 집을 잃은 셈입니다. لا محل ننام فيه ولا محل نوى في سنة أول تحت الزيتون بالأراضي الفاضية أول ليلة ثاني ليلة فتحوا لنا المدارس التجأنا لهم.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모자 관계인 생존자 2명을 추가 구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지난 9일부터 구조 활동을 벌여온 우리 구호대가 현지 시각 11일 저녁 1시간 간격으로 생존자 1명씩을 추가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호대는 앞서 오후 2시 4분에도 튀르키예 구조팀과 합동 작업 중 65살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긴급구호대는 지금까지 모두 8명을 구조했고 시신 18구를 수습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 탄핵 우려가 있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를 자극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서 느닷없는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김기현 후보가 댕겼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보수정당으로선 무척 민감한 표현을 쓴 건데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 망상에 빠졌느냐며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또 총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선 주자가 자기 사람을 공천할 거라는 김 후보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탄핵 공방에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의 과거 행적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다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면 후회할 거라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를 4명으로 추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신이 큰 격차로 1위를 했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 측은 비공개 원칙이 훼손됐다며 국민의힘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종 4인의 이름을 올린 황교안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되는 합동 연설회 준비에 전념한 가운데 앞으로 열릴 연설회와 TV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의 탄핵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더불어 검찰청이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영장 청구 쇼도 펼치려 한다며 망나니 칼춤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법리도 양심도 없는 영부인 스토킹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주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러다간 더불어 검찰청이 만들어질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명방위 상황판 제1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 좀 찾고. 특검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했지만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씨에게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 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며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 전 회장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5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이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끝나가는 마당에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진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이별로 보면 4살 이하는 1.49명으로 5살에서 9살 1.05명과 10살에서 19살의 0.54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 사례를 봐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코로나로 입원한 17살 이하가 6,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이 4살 이하였습니다. 영유아는 특히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있습니다. 4살 이하의 코로나19 사망자 17명은 모두 진단받은 지 6일 안에 사망했고 진단 당일 사망한 경우도 4명, 24%나 됐습니다. 4살 이하 영유아 대상 코로나 접종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난달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됩니다. 기초접종은 8주 간격으로 3번 맞는데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겐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심각한 면역 저하자와 골수 또는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만성적인 폐나 심장, 간, 신경, 근육질환자 또는 중증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접종이 권고되는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를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명백하게 큰 상황이고 당일 방문 접종을 먼저 시작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20일에 시작됩니다. 접종은 영유아의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 곳에서 실시하며 예진표 작성 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력 등 친환경 발전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도 풍력 발전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풍력 발전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 이 풍력 발전기 설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풍력 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요? 강원도 평창 산골 마을. 지난 2016년 귀촌한 홍한수 씨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마을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산 능선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발전기 8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 이 산골에 와서 뭔가 좀 여유로운 삶을 같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저히 이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가장 큰 걱정인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해당 마을은 지난 2016년 강원도와 평창군이 은퇴자들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이른바 시니어 낙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까지 지원하며 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주민들 의사는 묻지 않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전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환경 훼손과 산사태를 걱정합니다. 거대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에 길을 내야 하는데 마을은 과거 수해와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산사태 주된 원인은 거의 80, 90%는
인재라고 보면 되죠. 사람이 건드렸던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했던 자연이 아주 보존된 지역은 산사태가 거의 안 났어요.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이미 산자부와 환경청 승인을 받았고 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에 허가만 남겨놓은 상황. 저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이라든가 경관, 소음 이런 건 전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거든요. 협의가 벌써 완료가 됐어요. 예, 작년에 7월달에. 은퇴자들의 낙원을 만들겠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조성한 마을. 하지만 풍력발전기 설치로 귀촌한 주민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당해세를 내야 되는 건 집주인이 살아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황당하죠. 이게 제가 내야 될 세금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냐? 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전세 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온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지난 2018년 8억 원,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에서 2021년 662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 위주는 룸카페의 음성화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 신체 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그 폭력 피해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뭐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 무작정 룸카페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고 욕구를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고 대대적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 개발은 결국 어른들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일 외교차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조현동 외교 1차관은 한일 사이 이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다며 조속히 결론 내길 희망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한 조현동 외교 1차관. 조 차관은 한미일 협의 이후에 이뤄질 한일 양자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로 이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일본 기업의 사죄 등 성의 있는 조치인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와 관련된 것인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올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우려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만큼 국제적 이슈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자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선 미국과 양자회담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이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영토 주권의 침해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국과 관련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가 필요하다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을 위한 필수 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일 협력을 북한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미일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한국도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지만 숨진 사람은 3만 3천 명을 넘었고 내전을 겪는 시리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호품 전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잔해더미 안으로 들어간 구조대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지켜보던 구조대원들도 힘을 모읍니다. 10살 소녀 쿠리가 150시간 가까운 암흑에서 구조된 겁니다. 잔해 속에서 얼굴만 겨우 보이는 생존자에게 신의 이름을 빌려 긍정의 말을 던집니다. 27세의 무함마드 하비브 씨는 10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Muhammed, iyi misin? Allah dayanışır. Alacağız seni Allah'ın izniyle Muhammed inşallah. Dua et orada bize. Kendine. 기적 같은 구조 소식에도 희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숨진 사람이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부상자도 9만 명을 넘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며 국제사회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Questa catastrofe, di questo dolore di questi popoli che soffrono per il terremoto. Preghiamo per loro, non dimentichiamolo. Preghiamo e pensiamo cosa possiamo fare per loro. 하지만 10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는 정치적인 신경전 때문에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은 시리아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 지진이 발발한 지 일주일째. 전 세계는 손을 모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생존자 3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조한 생존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 1명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65살 여성인데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어 저녁엔 1시간 간격으로 같은 건물에서 17살 남성과 51살 여성을 잇따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모자 관계로 아들은 의식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른바 72시간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기적의 생환이 이어지면서 우리 구호대가 구해낸 생존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활동 첫날에는 70대 중반과 40대 남성 등 모두 5명을 구조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인 오늘 오전 현지 시각 6시 30분경 70대 중반의 남성 생존자 한 분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소방청 등 118명 규모의 한국 긴급구호대를 피해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안타키아를 구조 활동 지역으로 선정해 지난 9일부터 활동 중입니다.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참 재난에 많은 그런 파견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이 아마 그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이고. 현재 긴급구호대는 17일까지 활동하고 정부는 교대 형식으로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적의 생還소식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외교부는 생존자 유력 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과 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생존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지만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구조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 그렇다면 매몰 현장에서 어린이가 생존에 더 유리한 건지 신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 건물 잔해 속으로 들어간 구조대원이 마침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생후 7개월인데 매몰 139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을 2배 가까이 넘겼지만 기적적으로 생환에 돌아왔습니다. 폐허더미 속에서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136시간 만에 구조됩니다.
주위에서 박수가 쏟아지고 대원들은 아이를 보온 담요로 감싸 응급 조치를 한 뒤 구급차로 옮깁니다. 하얀 시멘트를 뒤집어 쓴 어린아이에 구조대가 손을 대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가 다칠세라 조심스레 손으로 돌덩이와 시멘트 가래를 치우고 드디어 아이를 무사히 구조합니다. 지진 발생 초기 구조 장면을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이 공개한 건데 머리를 조금 다치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울더미에 깔려 남동생을 감싸고 애원하며 감동을 줬던 시리아 소녀도 9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생還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리다고 매몰 현장에서 생존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체격이 작으니까 이제 지진이나 이럴 때 생기는 작은 생존 공간에서 생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지방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고려할 때 뭐 생존의 성인에 비해서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의 관심이 높고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다 보니 성인 구조자보다 더 주목받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이후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이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의 건설업체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해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서 건설업자 100여 명이 부실공사 혐의로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튀르키예 법무부가 이들 지역 당국에 지진 범죄 수사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 강진에 정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대선을 앞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심판론에 직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튀르키예에서 이미 2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강진으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경제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사이에 정부 대응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 사태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 전 집권을 하며 약속한 국가기억을 얼마나 이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잠재적 대선 주자가 당권을 지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안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비판했고 천하람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지만 김 후보는 역공에 나서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는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도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그래서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과 우리 정부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곽상도 외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무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 수사는 김건희 방탄 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초안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 이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은 논의할 단계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2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2차 조사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수사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2차례 소환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내로 정할 거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씨에게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해오면서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 전 회장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버스의 보조금 책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버스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자국 중심의 산업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전체 91대 가운데 41대가 전기버스인데 이 중 15대가 중국산입니다. 올해는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기버스가 500여 대 팔릴 때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천여 대가 팔린 시장에서는 40%를 넘었습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국산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긴 중국산을 선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 7천만 원을 100% 주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중국산은 70%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대로 전기버스 가격을 3억 3,200만 원으로 했을 때 국산버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을 제하고 1억 원이면 사지만 중국산은 환경보조금이 줄어 차값이 적어도 4,200만 원 비싸집니다. 국내산 버스가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완성된 전기 버스의 보조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도 산업보호 논리로 보조금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며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차의 성능을 좀 진보시켜라라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편협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조만간 전기 승용차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국내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 명이 한 명당 최소 6억에서 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725억 원으로 지난달 퇴직 확정 인원이 713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명당 3억 8,200만 원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입니다. 신한은행은 평균 3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우리은행은 4억 4,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도 대체할 수 있는 I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싸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도 가능해 여야가 모처럼 함께 SMR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정도 안전한 I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SMR 등 에너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MR은 사고가 나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강화돼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그간 연구됐던 많은 안전성 향상 기술들이 접목이 된 것이고, 중대 사고가 날 확률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년에 한 번 날 수 있다는 것이고, 170메가와트 일렉트릭 규모의 전기 출력에 크기는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IRA법으로 화력 발전 교체용 원전 건설에 대한 획기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싸게 안정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한 것도 장점. 수소와 함께 원전, 특히 SMR 기술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SMR의 안전성을 담보하며 오는 2030년 수출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할 게 아니고 원전의 위험 요소를 줄여가면서 국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원전을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개발 노하우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플랜 팍팍하지만은 충분히 그는 달성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80여 종이 개발 중이나 앞서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 2030년대 이후 연간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석탄 발전 대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12명이 참석해 각자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날인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5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 접종은 사용되는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백신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 등에 대해 3국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협상과 관련해 최고위급에서는 쟁점을 협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책은 10%까지, 이런저런 혜택을 합쳐도 15%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오래된 책에 한해 할인폭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독자들은 환영하지만 동네 책방과 출판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서정가제 개편 불씨를 댕겼습니다. 첫 국민 토론 주제로 소규모 영세 서점에 있는 오래된 재고 도서에 한해 현행 10%보다 할인폭을 더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겁니다.
또 지방 도서 등에서는 이런 부분 등을 할인해서 팔아도 부정적 요인들이 굉장히 적은데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여러 불편함이 많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취합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 추천이 2천여 건, 비추천이 100여 건으로 자율적으로 할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서점들은 악성 재고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토론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발합니다. 위탁 판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 책은 출판사에 반품하면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있었고 색도 다 바른 책들도 반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할인폭을 늘려주면 유명 작가 책이나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몰려 생태계가 훼손되고 동네 책방은 대형 서점의 할인 경쟁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독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책들은 가격에 의해서 외면받는 서점에서 팔지 못한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출판계도 도서정가제 후퇴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에서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좋은 작가들을 양성해 무한 콘텐츠 경쟁에서 출판계가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서 인구가 절벽이에요. 책이 가격을 할인한다고 해서 판매가 늘어난다? 그런 거가 아니고 책은 정가나 가격으로 이게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질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는 11월 도서정가제의 타당성 검토 기한이 돌아오는 가운데 10년 동안 이어졌던 현행 제도가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한 제9회 초등학생 영어 토론 대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79팀 모두 316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 주제로는 교육과 미디어, 가족, 과학과 기술, 정의, 환경 등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현안이 제시됐습니다. 4번의 토론에서 승리한 횟수에 따라 국제리그와 국내 리그별 각각 3팀씩 수상하게 되는 가운데 시상식은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1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오늘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서쪽 지방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도, 대구 영상 5.5도로 예년보다 5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